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또 흔히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몸을 만든다. 다들 알고 있죠? 네. 다들 동의하고 있고. 근데 좀 뭐라 그럴까 가끔씩 잊고 산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먹고 뭔가를 마시고 특히 술 같은 거 막 마시면서 걱정을 하는 게 내 위가 괜찮을까? 내 이 간이 좀 쉴 수 있을까?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마신 것 때문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기관이 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어딘가요? 요 주먹만 합니다. 제 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크기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 없어서는 안 되는 기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심장인데 과식, 폭식, 과음폭음 그리고 단짠 이렇게 먹는 우리의 음식들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것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자유로울까? 우리 심장은 잘 뛰고 있는 것일까?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이 방송 본방을 사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심장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먹고 또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여러분의 식탁과 습관을 진단해 줄 오늘의 명의 김동수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을 만드나니 튼튼한 심장을 지키고 싶다면 단맛, 짠맛, 알코올에 주목하라. 잘 먹고 잘 마시는 법. 순환기내과 김동수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네, 그러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에서 아마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걸리면 가장 두려워하는가 이 사실 좀 조사를 했습니다. 예. 어떤 질환일까요? 암, 관절염, 고혈압, 치매 이게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생 걸리면 좀 아마 힘들 것이다. 뭐 그렇게 걱정을 하시고 거의 많은 대부분이 한 60% 정도 이상의 국민들이 앞으로 향후 내가 어떤 병에 걸릴까 또 병에 걸린 걸 상당히 두려워하고 계신다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네. 오늘 사실 어제는 추석이었고 즐거운 한가위죠. 사실 멀리서 가족도 오고 친지도 오고 그다음에 아주 반가운 친구들도 서로 만나고 그럽니다. 식사도 하고 또 기쁜 마음에 아주 술도 한잔 하고 그러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잘 먹는 법, 이 맛과 심장에 대한 것과 잘 마시는 법, 술과 심장 건강 그런 주제로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맛이라면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단맛도 있고 쓴맛 있고 싱거운 맛, 짠맛, 신맛 여러 가지 맛들이 있습니다. 사실 입맛이 좋아야 건강에 상당히 좋다고들 하고 잘 드시면 아주 좋겠죠. 그렇지만 드실 때 좀 이것만은 생각하자 하는 맛이 있는데요. 그 맛은 단맛과 짠맛이 되겠습니다. 단맛과 짠맛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단맛과 짠맛, 이 맛에 대해서 심장 건강과의 어떤 관련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 단맛에는 이 당뇨병, 여러분 네. 잘 아시죠? 대표적인 당뇨병과 또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증가하는 고중성지방 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부 비만 이 세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질환이 되겠는데요. 예. 당뇨병이라면 여러분 사실 당뇨로만 생각해가지고 아무 관리하고 있으면은 초기에는 이런 미세혈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콩팥이 이상이 온다든지 손발이 저리다든지 또 또는 망막에도 이상이 오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도 치료 않고 그대로 놔두면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아주 큰 혈관이 막혀버리죠. 거기 이제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 같은 그런 심내혈관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혈당이 높다는 혈당이 뭘까요? 혈당은 혈액 속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아주 좋은 에너지원이고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영양소죠. 예. 우리가 밥을 먹게 되지 않으면 배가 고프죠. 이 당이 떨어졌구나. 예, 당 떨어지죠. 네, 당이 떨어졌구나 해서 뭐 사탕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이러면 이제 힘이 나고 또 좋아집니다. 예. 또 몸도 피곤해지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포도당 주사를 맞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혈당이 계속 높은 이게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혈당이 우리 몸속에 필요한 때는 이 혈관 쪽이 아닙니다. 사실 장기 각 조직이죠. 그런데
이 끈적끈적한 이런 혈당이 고혈당이 유지돼 가지고 혈관이 있으면은 혈관벽에 갖다 붙죠. 붙어서 혈관벽을 갖다가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염증을 일으키죠. 그러다 보면 아주 동맥경화가 생겨서 이 혈관 질환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뇨병과 혈관 질환의 관계를 보면은 이 당뇨병이라면 심장 혈관을 짓누르는 주범이다 이렇게 우리가 짓누른다. 단적으로 네.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은 고혈압으로 따지면은 고혈압의 발병률 자체가 당뇨가 없는 사람들보다도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또 아주 우리가 무섭다고 얘기하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같은 게 있죠. 이거의 또 발병률도 비당뇨 있는 환자보다도 훨씬 많아지고 또 심각한 겁니다. 특히 또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심근경색의 발병률은 남자가 2배 내지 3배 정도인데 반해서 여성은 한 6배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또 오는 또 거기 있습니다. 이 여성에 있어서의 어떤 폐경 이후에 오는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당뇨병에서의 주요 사망 원인 자체는 이런 고혈당에 의한 합병증으로 해서 심혈관 질환으로 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 되면 우리가 혈당 관리를 아주 잘해야 되는데 첫째는 음식에서 우리가 단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단 것을 먹지 말고 운동하는 그런 식이요법과 같이 겸하고 필요하면 이제 약물도 같이 복용하면서 우리가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믹스커피 있죠. 믹스커피. 이건 뭐 아침에 와서 믹스커피 한 잔 먹어야 정신이 맑아지고 힘이 난다. 아침밥을 안 먹고 오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상당히 달죠. 그 자체가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뇨 수치를 항상 많이 올립니다. 환자분들 중에서도 왜 수치가 200 이상 올라가야 아침 믹스커피를 한 잔 먹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당을 조금 절제하고 믹스커피 같은 건 안 드시는 게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당뇨 환자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10명 중에 1명이라고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죠. 그런데 자기가 당뇨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분이 많고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당뇨에 대한 이 합병증 때문에 이렇게 뭐 심혈관 질환에서 상당히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의 어떤 케이스를 본다 하더라도 이 59세 남자 경우는 상당히 60도 안 되는 좀 젊은 경우죠. 당뇨가 있으면 심장 근육을 먹이사는 혈관 자체가 세 가닥이 있는데 이 세 가닥 자체가 보면 아주 작아지고 좁아지고 단단해지고 그렇습니다. 아주 이거는 뭐 초반부터 막혀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사실상 뭐 스텐트 시술을 한다든지 하기보다는 이 수술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흉부를 열고 하는 관상동맥 우회리술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아주 심한 이런 경우가 오게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 보면 심장 근육 자체가 힘을 잃어가지고 심장이 상당히 커지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심장이 아주 엷어지면서 심장 근육을 수축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이런 환자는 숨이 찬 거죠. 이는 좀 걸어다니도 숨이 차고 심하면 누워서도 주무실 때도 숨이 차서 잘 주무시지 못하는 그런 경우까지도 허일성으로 피가 안 가서 심장 근육이 늘어나는 확장형 심근병증 같은 이런 합병증도 있게 되고 이게 치료가 잘 되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심장 이식까지 해야 되는 그런 무서운 상황까지도 당뇨에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수님, 근데 아까 벌떡벌떡 뛰는 그 장면 보니까 심장이 되게 커져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근육이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막히니까 피가 안 가는 거죠. 피가 안 가고 또 심근경색이라면 심장 근육이 이제 피가 못 가서 썩는 거죠. 썩다 보니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심장이 점점 커지는 거죠. 커집니까? 그래서 제가 확장됐다고 얘기했던 게 심장 근육의 병에 의해서 늘어나는 확장형 심근병증이 이제 오게 되는 거고 이 경우는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수축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축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심장을 이식하는 심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단맛이 있는 경우가 이렇게 중성지방이 혈액 속에서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성지방이라는 것은 뭐냐? 이는 혈관을 막는 기름 덩어리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성지방은 물에 녹지 않는 지방입니다. 그리고 설탕이라든지 알코올 이걸 재료로 해가지고 간에서 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육류나 생선 우리가 많이 먹는 육류, 생선, 기름에도 이게 또 많이 있습니다. 그 탄수화물이라든지 알코올을 섭취해도 이게 상당히 올라가죠. 그리고 우리가 또 과식, 과음을 했다든지 해서 너무 많이 칼로리 섭취를 많이 했다.
또는 이제 운동 부족으로 얘가 운동을 하지 않고 해서 칼로리 소비가 안 되면은 이게 이제 내장이나 피하에 네. 이 중성지방이 축적되는 그런 것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지금 연휴 끝나가니까 지금 저 상당히 지금 중성지방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 상태겠네요. 네.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에서 이런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네. 중성지방만 올라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우리가 중성지방을 꼭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되고 예. 이 수치 자체가 150 mg per 데실리터 이하가 정상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중성지방은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지 아까 그래 드시고 그냥 계시지 말고 네. 운동을 하고 체중 조절을 하고 술도 좀 금하고 단 것도 좀 덜 드시고 탄수화물도 좀 적게 먹고 네. 밀가루 음식 같은 것도 네. 적게 드시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 그런데 이게 내려가던데요, 잘. 수치가 그러면 운동이 제대로 잘 안 된 거죠. 500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거는 약을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500 이상 되는 거는 즉각적인 약을 드셔야 되는데 그거는 췌장염도 잘 오기 때문에 예. 지방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췌장에 췌장 염증을 잘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수치로 보면 우리가 200 이상 되면 반드시 약을 써야 되고 그 이하로 낮추어줘야 되는데 사실 중성지방은 이거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운동이나 식이에 의해서 충분히 낮출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 드리면 네. 중성지방은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 어. 내가 정말 운동하고 식이하고 네. 조절하면 예. 떨어질 수 있다. 중성지방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중성지방이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뇌경색도 오던데요? 네, 우리가 지금 제일 그 얘기하는 지질 중에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라는 LDL 콜레스테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네. 우리나라 사람들 경우에서는 아까 식사 관계 오늘 저희들 뭐 추석 때 많은 그런 음식들 네, 네. 관계도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에 중성지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예. 이 두 개가 혼합된 형태가 상당히 많은 네. 그런 형태를 가지는데 중성지방 자체만 하더라도 말씀하신 그런 심내 혈관 질환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중요하게 우리가 조절해야 되는 그런 혈액의 인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는 네. 이 단 것을 먹게 되면요, 이 체중이 늘어나죠. 비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50대 이상이 되면은 복부비만이 잘 일어나죠. 그래서 이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사실 21세기의 신종 전염병이다. 아하. 이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비만이 상당히 이슈가 될 네, 때가 네, 있죠. 네. 우리나라 경우만 하더라도 남자 5명 중에 2사람, 네. 여자 4사람 중에 1사람이 비만이다. 이렇게 조사되어 있는데요. 특히 50대에 나타나는 이 복부 비만, 이거는 이제 이 뱃살이 혈관 건강을 누른다 해서 혈관 질환과 상당히 관계가 많습니다. 예. 이 뱃살에 보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저장소죠. 예. 그래서 뱃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심혈관 질환에 대한 혈관 건강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김동수 교수님도 뱃살 관리 참 잘하십니다. 네. 연미 의원님 괜찮으세요? 연면 있습니다. 근데 강 박사님 뭐 강 박사님 네. 배가 좀 나오셨고 교수님 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우리가 몸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은 근육질이 많다 보니까 사실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많이 편인데 나가죠. 무조건 뭐 허리 둘레로 저렇게 뭐 뱃살이 혈관 건강을 누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일종의 합리화시키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근육으로 이렇게 그렇지, 인치가 큰 중요하죠. 사람들도 있잖아요. 들어봅시다.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모 선수 같은 것도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많이 이렇게 비만처럼 우리가 TV 보면 많이 할 수 있는데 네. 그 사람이 과연 그러면 다 문제가 되느냐? 네. 이 내장형 비만에 대한 네. 그 얘기인데요. 네. 이 뱃살이 자체가 어쨌든 혈관 건강을 갖다가 누르는 데서 우리가 허리 둘레를 당장 알 수 있는 것 같으면 허리 사이즈를 얼마 입느냐고 물어보면 네. 됩니다. 저도 환자 보고 허리 사이즈 얼마나 입습니까? 남자는 90cm에서 36인치, 네. 여성은 85cm에서 34인치 이상 되면 우리가 복부 비만을 진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요. 네. 허리 둘레가 굵으면 굵을수록 사실 심장은 그만큼 부담을 많이 주는 거죠. 그런데 키가 크도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뚱뚱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마른 비만도 있습니다. 예. 예, 마른 비만도 있는데 그게 어쨌든 원인은 과식과 네. 운동 부족에 있는 경우인데 그게 키가 크도 그렇다 하더라도 내장형 비만을 조사해 보면 내장 비만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중년 후에 특히 내장형 복부 비만은 혈관 건강의 적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마른 사람이나
뚱뚱한 사람이나 어떤 정기적으로 어떤 복부 내장 검사를 갖다가 네. 필요한 그런 네.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네. 연예인님 키가 얼마십니까? 191.7cm.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요. 190 아니에요? 192cm. 안 되잖아요. 192cm. 그러면 연예인님 같은 경우에 190이다. 그래도 허리 둘레가 36인치 이하 돼야 됩니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 기준만 아니라 어떤 네. 체질량 지수라는 것도 기준도 그쵸.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만을 측정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저는 유미원님이 그러면- 딱 네. 지금 자꾸 괜찮은데. 강 원장님이 의원님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네. 아니, 그다음에 그렇진 않습니다. 예. 같이 가고 싶으신 거거든요. 저도 요새 35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33, 2 이렇게 입거든요. 네, 네. 허리 둘레 그렇게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닌데. 이런 저 기준을 좀 가지고 있으면 네.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저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나름 맞습니다. 이제 예. 노력을 식이나 운동이나 노력도 예.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네. 이제 그런 기준을 갖다가 예. 우리가 저희들 주는 거죠. 근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뭐 이렇게 빵이나 또 초콜릿 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예 끊으라는 말씀은 설마 아니시죠? 그런 말은 아닙니다. 끊으라는 말은 아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놓고서 이게 너무 좀 커졌어. 그래서 끊는 지금 제가 건 아니다. 수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우 의원님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요즘 흑당 음료가 대세지 않습니까? 역시나. 저도 하루에 한 잔씩 거의 뭐 먹는 편인데 예. 이게 사실 뭐 건강한 맛이다, 자연 그대로의 단맛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흰 설탕과 검정 설탕의 차이지 않습니까? 이 검정 설탕은 분명히 흰 설탕보다는 조금 덜 해로운 겁니까? 덜 정제됐으니까. 야 어렵다. 근데 이거. 왜 단 것을 뭐 건강 때문에 마시는 당은 예.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왜 먹는지는 모르죠. 아주 입맛에 그게 좋아서 맛있다 해서 먹는 거는 괜찮죠. 어느 네. 정도 먹는 거는 괜찮고 네. 그것도 습관적으로 먹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단맛은 없는 겁니다. 예. 건강한 단맛은 없는 겁니다. 예. 당을 많이 먹으면 별 좋은 건 아니죠. 근데 네. 건강 때문에 당을 찾아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닙니다. 아니 네, 흰 설탕, 검은 설탕 둘 중에 어느 거? 흰설탕은 흰색은 별로 좋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 네. 검은 설탕이라 하더라도 설탕 자체는 그렇죠. 예. 자, 잘 먹고 잘 마셔서 그래서 잘 사는 법. 첫 번째 단맛이라고 하셨는데 건강한 단맛은 없다. 이게 오늘 키포인트였고요. 자, 그럼 또 두 번째 저희가 경계해야 될 맛이 어떤 맛이 있을까요, 교수님? 예, 두 번째 맛과 심장에 좋지 않는 영향을 주는 것은 이제 짠맛. 짠맛. 예, 짠맛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짠맛을 짜게 드시면은 우리가 수분이 그만큼 많이 이제 흡수를 되기 때문에 네. 체액 성분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혈압이 올라가죠. 예. 고혈압이 있고 또 신부전이 있는 환자는 신부전을 유발하기도 하고 예. 더 악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혈압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혈압이라 하면 워낙 뭐 혈압에 대한 것은 뭐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사항인데 혈압이 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각 장기 조직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신선한 그런 영양소라든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이제 공급돼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심장 수축에 의해서 박출된 혈액이 그 혈관에 미치는 그 압력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고혈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3명에 1명 정도로 상당히 많은 그런 국민 질환이다 이렇게 예.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140에 90 이상, 네. 수축기 140 밑에 확장기 혈압이 90 이상 되는 것을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혈압이 높은 사람의 수명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도 짧습니다. 그래서 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 건강은 곤두박질친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면 고혈압 자체의 어떤 특성이 뭐냐? 근데 고혈압은 사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상이 없습니다. 네. 내가 고혈압이다 할 만큼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이 또 이 고혈압의 특징이 되겠죠. 합병증이 생길 때까지 정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병증이라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 신부전, 돌연사 등의 아주 치명적인 그런 합병증이 생기는데 이렇게 정상이 없다가 갑자기 합병증이 생겨서 치명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혈압을 갖다가 우리가 침묵의 살인자다, 네. 뭐 소리 없는 저승사자다 이렇게 뭐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정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보면 정기적으로 우리가 혈압을 측정해 봐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혈압에는 완치라는 게 없죠. 혈압에는 완치라는 게 없죠. 예. 다만 이제 조절하고 할 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생 관리를 해야 된다. 예.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약물 치료해서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그런 고혈압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예. 왜 혈압이 무서우냐 하는 것은 합병증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혈압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르게 되면요. 뇌나 혈관이나 심장이나 콩팥, 이게 표적장기라고 합니다. 혈압의 표적장기, 이게 손상을 받게 되죠. 예. 그래서 혈압이 올라서 생기는 고혈압성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요. 동맥경화가 또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동맥경화성 합병증도 또 오게 되는 거죠. 뇌졸중이라든지 협심증, 심근경색증, 말초동맥질환, 심부전이나 부정맥, 콩팥부전 이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갖가지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도 치료하지 않고 있게 된다. 이러면 7, 8년, 10년 내에 사망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이 있거나 없거나 혈압이 높으면 우리가 생활요법, 식이나 운동, 이완요법 등을 통해서 또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약물 치료 해가지고 혈압을 120에 80 미만이나 140, 90은 넘어가지 않도록 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뭐 혈압 관리의 정석이 뭐냐? 이거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혈압을 측정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생활 습관 네. 이걸 이제 평생 네. 잘 하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네. 혈압 관리의 어떤 정석이 되겠습니다. 저혈압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저혈압. 저혈압 자체는 뭐 특별한 거기에 대한 약은 없습니다. 저희랑은 그래서 꼬랑꼬랑 오래 사시는 거예요. 어. 괜찮습니다. 고혈압보다는 저혈압이 사실 좀 낮지만 네. 그래도 9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죠. 교수님, 저는 사실 운동 거의 매일 하거든요. 최근에 혈압을 재보면 한 높은 혈압이 140, 15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운동하고 바로 아니 운동하지 않고도. 하고 예. 약 드셔야겠네요.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140에 90은 고혈압이라 하지만 네. 그렇다 해서 무조건 약을 드시는 건 아니고요. 네. 뭐 검사를 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표적 장기에 네. 그렇게 절에 드러난 질병도 있지만 숨어 있는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 네. 흔적들이 있습니다. 네. 그 흔적들이 어떤 유음 인자가 있는가를 찾아서 다 맞춰서 유음도를 좀 청별화해서 네. 저유음도냐 중등도 유음도냐 고유음도냐에 낮춰서 약물을 치료한다든지 생활요법 그걸 한 3개월 정도 네. 해본다든지 하는 그런 처방이 내려집니다. 무조건 혈압이 단업돼서 무조건 약을 드시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병원에 가서 어떤 진찰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저는 혈압을 요즘 보면 왜 목욕탕이나 운동시설 같은 데서도 혈압 재는 게 있잖아요. 기계식 혈압 재는 게. 저는 그걸 재면 좀 높이 나오는데 간호사님들이 왜 수은제라고 그러나요? 그걸로 혈압 재면 또 정상으로 나와요. 그게 다릅니까? 다릅니다. 네. 오. 근데 고혈압을 어떤 혈압계로 재느냐에 따라서 다 또 틀리는데 네. 지금 뭐 은행이나 아까 목욕탕이나 그런 데서 재는 팔을 넣어서 예, 재는 예, 거는 그거는 좀 정확성이 없습니다. 네. 그것도 혈압 재는 방법 자체가 바로 그렇게 재는 것이 아니라 네. 한 30분 전에 혈압을 높일 만한 그런 커피를 마신다든지 큰 소리 떠든다든지 그게였고 재기 한 5분 전에는 편안한 자세에서 있다가 등받이 있는 의자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재셔야 되는 혈압 대하에서 올바른 측정법으로 재는 게 네. 그게 정확한 혈압의 네. 수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교수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140에 90이라 하더라도 표적 장기에 이상이 없으면 약을 안 드셔도 되고 한 3개월, 6개월 좀 생활 습관을 바꿔보고 드시면 좋겠다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서 있는 모든 합병증 아니습니까?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 이 위에 세 가지만 보면은 아무 증세 없이 그냥 혈압 갑자기 증상인 사람이 갑자기 오는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140, 90쯤 되는 사람들은 혹시나 자기의 생명을 좀 담보를 하기 때문에 좀 혈액순환제 정도 드시면 좀 좋지 않을까 뭐 싶은데. 혈액순환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혈압 자체는 이 파도와 같이 변합니다. 네. 변동성이 있는 거죠.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뛴다 했는데 10만 번 잴 때마다 다 틀립니다. 예. 어떻게 재느냐에 아. 따라서 아까 올바른 혈압 측정법도 예. 있고 그게 제일 중요한데 예. 거기서 계속적으로 두세 번 재어서도 그렇게 나오는 경우 계속적인 혈압이 있고 나오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걸 검사를 하셔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 순간에 이렇게 혈압이 잰다 해서 무조건 약을 드시지 않는다는 거고 그런 유음 인자를 다 따져서 적어도 한 석 달 정도의 어떤 생활요법을 해봐서 혈압에 어떤 변화가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또 그대로 또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병원에 오셔가지고 의사하고 예. 상담을 해야 돼요. 자세히 좀 상담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다음 짠맛의 두 번째는 신부전입니다. 신부전. 예, 신부전은 정의 자체가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심장의 고유 기능은 심장을 짜는 기능이 있고요. 예. 심장이 피가 들어오면서 늘어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심장의 수축과 이완되는 이 기능에 악화돼가지고 전신으로 피가 잘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인데 제일 처음 나타나는 게 호흡곤란입니다. 숨이 찬 겁니다. 좀 움직이면 숨이 찹니다. 더 심해지면은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찹니다. 이제 밤에 주무시다가도 숨이 차서 잠을 잘 수가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앉아서 지새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죠. 이렇게 이제 숨이 차는 경우고 네. 두 번째 경우는 붓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붓고요. 다리만 붓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간도 붓을 수도 있고 몸 자체가 붓고 얼굴도 붓고 다 붓습니다. 그래서 이 부종이 또 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피가 다 전신으로 못 갔기 때문에 아주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식욕도 떨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피부도 보면 축축합니다. 순환에서 축축하고 땀도 좀 많이 나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당장 가슴 사진만 찍어봐도 이렇게 정상인에 비해서 신부전에는 폐에 물이 차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결국은 짜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게 콩팥을 통해서 소변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폐에 물이 차버리니까 숨이 차는. 그래서 이 신부전이라는 것은 모든 심장 질환의 종착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입원 때 평균 비용이나 또 반복적으로 입원합니다. 네. 숨이 차니까 또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어떻겠습니까? 응급실로 또 옵니다. 자주 응급실로 또 방문을 합니다. 네. 이러다 보니 심장 질환 중에서 의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단일 질환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특히 이제 요즘 고령화 시대에 이런 신부전의 환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사망도 숨이 차니까 사망도 하시게 되고 또 갑자기 심장의 어떤 돌연사도 일어나는 아주 위중한 질환으로서 신부전이 네.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부전 현황을 보면은 사실 환자 수도 13년부터 17년까지 해서 5년간 신부전 환자 수는 한 6%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숫자도 증가하고 있고, 네. 그다음 신부전에 의한 진료비 자체도 예전 2013년에 743억 정도에서 지금 17년에는 1219억 정도로 이렇게 신부전의 진료비도 약 네. 52% 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예. 환자 수도 늘어나고 그리고 진료비 부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네. 그런 실정입니다. 뭐 신부전의 예방법이라 얘기하면 우리가 심장에 어떤 부담을 안 줘야 돼요. 무리를 안 가져야 네. 되고 심장을 어쨌든 쉬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질환들이 있습니다. 네. 제일 위험인자 질환 같으면 이것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죠. 이걸 꾸준하게 약을 잘 드셔가지고 네. 조절을 잘해야 되는 그러면 신부전이 안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담배는 절대 끊으라는 겁니다. 금연은 필수고요. 네. 금주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탄올이라는 하는 술에 그게 심장 근육에 독성 작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심장을 더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금주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체중이 증가하면은 심장에 아무래도 부담을 많이 주게 되죠. 그래서 짜게 먹으면은 심장이 이제 커지고 늘어나고 물을 갖다가 많이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심장에 부담을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싱겁게 네. 드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수분을 갖다 제한하는데 보통 신부전 환자는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내에 드셔라. 그래서 신부전 환자한테 꼭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마시는 잔의 용량, 몇 cc를 마신다. 크기를 아셔야 돼, 용량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잔 마신다해서 대충 하루에 내가 몇 cc 물을 마신다는 걸 본인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분은 어쨌든 좀 제한을 시키는 게 좋고요. 이 또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같은 이런 아주 칼로리가 높은 것, 이것도 결국은 뭐 체중이 많이 늘어나죠. 체중이 많이 늘어나면 심장에 부담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 경우에서는 매일 자기의 체중을 갖다가 확인을 하라, 체크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가볍고 적절한 유산소 운동, 특히 이제 보면은 하체 운동을 조금 이렇게 네. 근력 운동을 좀 가볍게 해주시는데 격렬한 운동은 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방 접종. 네. 때가 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독감도 예방 접종할 때가 오죠. 독감의 예방 접종을 한다든지 또 65세 넘으면 또 폐렴에 대한 접종도 이제 네. 하시게 되는데, 그 나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폐렴이나 인플루엔자에 대한 독감의 접종은 예방 접종은 꼭 정기적으로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신부전학회에서 얘기하는 신부전 예방 수칙을 보시면요, 네. 이렇게 혈압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과격한 그런 스트레스를 갖다가 줄이시는 게 좋고요. 네.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 음흠.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도 자기의 체중을 네. 매일 그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을 아주 규칙적으로 아주 잘 복용하셔야 되고 역시 또 금연 절주를 갖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전문의와 아주 상담을 잘해서 아주 꾸준하고 효과적인 그런 질환을 갖다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네. 우리 흔히 말하는 네 맛도 내 맛도 없다. 저도. 닝닝한 맛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우리가 인생에서 참 먹는 즐거움이 대단한데 지금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단 것도 해롭고 짠 것도 해롭다. 그러게. 그럼 우리 뭘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느냐, 그게 참 궁금합니다. 심심. 뭐 그렇게 과하게 하지 않으면 좋겠죠. 그리고 어쨌든 건강한 입맛이라고 하는 것은 네. 뭐 이미 다 맛이 없는 거죠. 다 맛이 없는 거죠. 이게 뭐 짜고 달고 하면 사실 그런 구수하고 또 맛있는 그런 음식들은 사실 건강에 다 좋지 않은데 네. 그럴 때 그걸 너무 또 생각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맛으로 우리가 사나 네네. 잘 먹고 잘 해야 네. 우리가 안 아프고도 오래 사는데 또 그거 먹고 더 나빠지면 또 뭐 못 먹지 않느냐 그래서 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건강한 입맛 그것을 자기의 입맛에 적응시켜서 네. 좀 습관화시키는 그게 좋지 중요한 않겠나 말씀입니다. 그렇게 뭐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인간은 뭐 후회하는 동물이니까 이뭐 추수에 많이 먹었다 하면은 이거 어떻게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네, 뭐 강 박사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뭐 비가 온다고 다 비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산이 있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뭐. 그래 됐을 때 꾸준한 운동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유산소 운동, 가볍고 적당한 유산소 운동을 꾸준하게 하자. 네. 그리고 적당한 하체 운동도 하체 근력 운동, 관계도 우리가 적당히 하고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많이 먹으면 네. 또 그만큼 또 운동으로서 우리가 또 많이 회복을 시키는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뭐 그쪽 길이 아마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단맛으로 인한 뭐 당뇨병이나 짠맛으로 인한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음식 관리를 잘하건 생활 관리를 잘해서 호전이 됐다 한다면 약을 좀 줄이거나 중단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제일 많이 듣는 질문 같은데. 예, 대단히 위험스러운 말씀입니다. 그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약을 드셔서 잘 관리가 잘 되면 그대로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네. 만약 약을 끊었다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그게 갑자기 생기면 입원 치료도 하게 되고 아주 다른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게 많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제가 환자들께서 아니 그럼 죽을 때까지 이 약을 먹어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 저는 아니요. 살아 계시는 동안까지만 드시면 됩니다. 살아 계시는 동안까지만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표현이 다르니까 예, 좋네요. 사실 오늘 주제가 잘 먹고 잘 마시는 법이지 않습니까? 네. 잘 먹는 법. 저는 사실 뭐 단 거 짠 거는 잘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친구들과 뭐 약속했다거나 밖에 뭐 또 뭐 회식했다거나 이럴 때는 못 피하는 것 같은데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이 잘 먹는 법도 이렇게 잘 지키지 못하는데 잘 마시는 법은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수님, 잘 마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또 두 번째 주제가 오늘 잘 마시는 법이죠. 그러니까 술과 심장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술을 얘기하면 상당히 얘기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또 술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한 사람은 옛날 뭐 당나라 시대의 이태백 네. 그런 거 얘기하죠. 뭐 그 중에서 우리가 보면 오라 독자 달 아래 달을 벗삼아서 술잔을 기울인다. 이게 뭐 유명한 뭐 네. 그렇게 한시가 그렇게 있는데요. 뭐 요새 시세 요새 말로 얘기하면 혼술하기죠. 네. 달빛 아래 혼술하는 거죠. 네, 네. 이게 요즘 이제 남녀 다 혼술이 좀 대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같이 마신다 이러면 요새 뭐 곁술
뭐 갓술 이렇게 같이 마신다, 갓술 이렇게 이야기하고 집에서 마신다, 홈술 뭐 네, 이렇게도 네. 얘기하고 이렇게 술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술은 예전부터 보면은 세상 근심을 갖다가 좀 잊게 하는 망우물이다. 네. 예, 그런 걸로 또 표현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실까? 이런 이제 음주 문화 패턴 이걸 조사한 게 있는데요. 네. 술자리 분위기가 좋아서 마신다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살짝 취하는 기분이 좋아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만나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회식이나 정기적인 모임이 아주 또 많아서도 마신답니다. 또 하루를 마무리 듣는 어떤 그런 기분이 또 들어서 마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술을 마시면 피로가 풀린답니다. 네. 이렇게 좋으신 또 술을 마시고 안 마시면 또 어색가 돼요. 어색해서 또 마시는 너무 분들. 공감되지 않아요? 잠이 안 와서 마시는 분도 있고요. 어디서 저 심지어는 자리를 앉지? 술 마시지 않으면 딱히 할 게 없어서 마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양이나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죠. 우리가 네. 그것 때문에 마시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자꾸 너무 과하게 마시다 보면 건강에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술이 또 센 분, 이런 분들은 또 뭐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술은 또 어떻게 보면 사회에 필요하기다, 사회생활에 필요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현재 보면 이 좀 강압적인 그런 음주 문화는 좀 현재 많이 사라진 그런 상태죠. 사실 이 음주 관련해 가지고 이 주요 질환이 있는 발생하는데 진료비를 갖다가 우리가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보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게 거의 한 49% 정도, 한 50% 정도 차지하고요. 그 외에 이제 허혈성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출혈성 뇌졸중 이게 사실 음주에 대해서 나타나는 질환이고 이게 진료비 지출 비중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50대 이후의 중년에 들어가서 이런 질환, 만성적인 심내 혈안을 가져오는데 음주가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실제로 보니까 술로 인해서 음주로 인해서 사망하더라 하는 게 그게 한 3.8% 정도 네. 술로 인한 사망이고 담배도 좋지 않죠. 그 네. 담배에 의한 거는 한 2.7% 된답니다. 네. 그런데 술에 의한 게 사실 담배에 의한 것보다 사망률이 더 높더라 네, 네, 하는 네. 사실이고 우리나라에 있던 경우에서도 인구 10만 명당 실제로 한 9.3% 정도 음주에 의한 담배 사망률을 갖다가 예.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2016년도와 17년도에 우리가 우리나라 한국 성인의 음주 현황을 갖다가 조사한 표인데요. 네. 월간 음주율을 해서 최근 1년 동안에 한 달에 한 해 이상 그렇게 음주를 하신 분. 왜 여러분 뭐 건강검진 하시다 보면 앞에 네, 설문지 네, 네.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내용을 빅데이터에서 모아서 이제 이렇게 국민건강영양조사표를 갖다 내는데 2016년도에는 남자는 75%, 여자는 48%였어요. 근데 2017년도는 남자는 74%, 여자는 50.5% 정도 이렇게 월간 음주율이 있는데 네. 남자 경우는 뭐 실제로 조금은 뭐 비슷한 그런 경우를 보이는데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여성에 있어서의 그런 월간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보고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월간 포급률 추이인데 이 포급률이라는 것은 1년 동안에 월 1회 이상 한 자리에서 남자가 7잔, 여자는 5잔입니다. 캔으로 따지면 맥주 5캔, 3캔인데 네. 그 이상을 마셨던 월간 포급률입니다. 포금을 한다는 거죠. 이는 2016년도에 남성은 53% 정도고 여성은 25% 정도였어요. 그런데 2017년도는 남성이 52%, 여성이 25%. 이 남성의 경우는 뭐 별로 그렇게 좀 감소하는 듯한 그런 것을 갖다가 좀 보이는데 여성은 사실 좀 증가하는 그런 그러네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율이나 포급률이 여성한테 조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특이하네요. 고유음 음주율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똑같은 그런 사항이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고유음 음주율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2016년도에서는 남자는 21%, 여자는 6.3% 정도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는 남자는 21%, 여자는 7.2%.
어떻게 보면 조금 증가하는 그런 좀 추세에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술에 대해서 조금 증가하는 경향이고 특히 여성이 여성이네요.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게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거 연령대별로 한번 보았습니다. 연령대별이 어떻느냐? 2016년도와 2017년도는 57.3%에서 비슷합니다. 2016년도와. 그렇지만 제일 많은 게 30대가 2017년도에 제일 많이 고위험 음주율이 30대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20대, 40대, 50대, 60대 순이 되겠습니다. 유독 2016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30대와 60대가 더 이 고위험 음주율이 높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은퇴 세대가 늘어나니까 60대 이후에 별로 뭐 정말 아까 말씀드린 별 할 일이 없어서 마신다든지 그러나 은퇴 세대가 많아서 60대는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고령화 되니까 그쪽으로 좀 늘어났다는 거고 30대는 30대는 결국 취업률인가요? 이제 취업에 대한 거, 그렇겠죠. 직장에 대한 거, 스트레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30대가 이제 좀 더 많아지지 않았나. 이제 그럼 알코올이 몸에 어떤 영향을 갖다가 미치느냐? 네. 첫째 이제 뇌입니다. 뇌로 보면은 분위기와 행동을 좀 바꾸고요. 사고를 좀 늦게 하고 행동을 좀 더디게 하는 그런 게 있고요. 뭐 술을 드셔본 분들 많이 드셔본 분은 알겠지만 좀 행동이 좀 둔하게 되는 거죠. 뇌가 일단 1차적으로 술에 의해서 조금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 심장 쪽은 아까 말씀드린 심장이 이 알코올의 독성 작용이기 때문에 심장 근육이 아주 늘어나고 처지는 경우에서 심장이 수축 기능, 짜는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근병증, 심장 근육의 병이오는 이게 이제 알코올의 독성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심부전이라든지 부정맥, 뇌졸중, 고혈압 같은 것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화기 계통에는 식도염, 위염 또 오고 췌장 쪽에서 또 술을 많이 드시면 이제 근만성 췌장염이 잘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당뇨병도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제일 문제 간이죠. 간은 이제 지방간 이게 또 생기게 되고요. 또 술을 많이 드셔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세포 자체가 섬유화돼가지고 딱딱해지죠. 그럼 결국은 이게 간경화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사실 음주와 관련된 암이 있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구강암, 식도암, 후두암, 간암, 유방암. 이게 이제 음주와 관련된 암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이런 5개 암이 잘 생길 수 있고요. 면역 계통에서도 이게 술이 들어가면은 폐렴 및 결핵 등 질병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결국 이제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몸의 감염에 대한 예방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기타 보면 이제 그걸로서 뭐 자살을 한다든지 또 사고가 또 많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상해나 사망도 되고 또 무엇보다 알코올 금단 증상 등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중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결국 이제 간하고요. 뇌가 여기에 술에 의해서 영향받는 그런 장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술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물론 뭐 긍정적일 때도 있어요. 분위기를 좀 잡기나 할 때. 그리고 또 긴장감을 좀 풀 수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좀 더 지나치게 되면 술이 많은 장기에 특히 뇌, 또 심장 질환, 간 질환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오, 자, 이게 뭐겠습니까? 뭐 포도주, 네. 양주, 소주, 맥주. 그렇죠. 준이 하나 들었습니까? 네, 네. 지금 맥주, 소주, 양주, 와인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마시는 네. 그 술의 종류입니다. 네, 네. 이 4가지 중에 알코올 양이 가장 많은 건 뭐겠습니까? 저 양도로 마셨을 때 예, 그러니까 이 한 그때- 잔에 네. 알코올 양이 가장 많은 게 뭘까요? 염 의원님 뭐겠습니까? 저는 뭐 당연히 양주로. 양주다. 네, 당연히 양주가 많다. 예. 예, 알코올 양이. 왜냐면 도수가 제일 네, 높을 네, 거니까. 네, 예, 감 박사님은? 저도 양주하고 포도주 양이 좀 많으니까 예, 예. 포도주하고 양주가 40%. 근데 저도 양주 쪽에 속할 것 같아요. 그쵸. 네, 양은 작아도. 준이 아나운서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알코올 양이 많으면 네. 빨리 취해야 하잖아요. 네, 네. 저의 경험상 네. 양주 아니면 양주다? 소주? 소주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개를 함께 마시거든요. 소맥. 마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양주가 알코올 양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자, 해답을 우리 교수님께서 주십시오. 네, 맥주, 소주, 양주, 포도주 이렇게 지금 4개 나와 있는데요. 알코올 양은 똑같습니다. 알코올 양은 똑같습니다. 알코올 양이 똑같다고요? 네. 알코올 양이 똑같다. 이게 우리가 맥주와 소주와 양주와
와인, 네. 이 포도주 네. 이 자체는 술이 다 다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알코올 농도도 네. 통상 뭐 아시겠지만 맥주 4도, 소주 25도, 양주 40도, 와인 12도 예, 예. 정도에서 잔 크기도 다 틀리죠. 예, 보시다시피 예, 네 예, 개의 잔 예. 크기도 보면 그 355cc에 네. 그다음에 소주는 50cc, 네. 와인은 양주는 37cc, 네. 와인은 125cc 막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또 그 각 술이 다 틀리고 잔이 다 틀리는데 예. 그 한 잔에 들어있는 순수 알코올에 대한 양은 똑같다는 겁니다. 별 차이가 없네요, 보니까 그게 진짜. 12에서 14g 정도가 네. 우리가 표준잔이다. 표준 한 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표준잔 한 잔의 정의가 이 네 개의 술은 다 있지만 거기에 대한 알코올의 양은 똑같다. 그래서 술은 종류는 틀리지만 다양한 술잔의 크기도 다 틀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심장학회 경우에 있어서도 적정 우리가 하는 그거는 어떻느냐. 역시 이런 잔으로 해서 모든 잔에서 남자는 2잔, 여자는 1잔. 네. 이게 이제 적정 음주라고 얘기하고 그 이하로 마시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거 두 개를 섞어 마시면 한 잔으로 끝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얘기네요. 2잔을 마시면은 나와 있는 거는 맥주와 양주를 네. 그 섞었다. 네. 하면 그게 한 도수로 한 10% 정도가 네. 되지만 네. 그걸 따지면 소주 2잔 정도 된다고 또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면 술이라고 하면 물과 알코올이 들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건강에 해가 되는 거는 알코올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얼마의 알코올을 우리가 섭취하느냐. 그래서 네. 이걸 음주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음. 평가하는 방법은 이 술의 양, 몇 cc를 마시느냐, 네. 몇 밀리리터를 마시느냐 하는 게 있고 곱하기 알코올 도수, 우리가 몇 도, 농도가 네. 몇 도냐 하는 게 있죠. 거기다가 알코올 비중이 0.8을 곱하면 그람 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 하루에 마시는 알코올 양이 성인 남자 경우는 3 내지 40g, 소주로 치면 3잔 내지 4잔이 가장 안전하다. 연습을 한번 해보시죠. 뭐 소주 여기에 했는데 20도 만약짜리 소주가 있다면 네. 한 병에 360 cc죠. 네. 거기다가 곱하기 0.8을 곱하면 57g 정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알코올의 양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나오는 소주 3, 4잔에 3 내지 40g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상 25도짜리 소주를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요즘 소주가 순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죠. 16.9도 이게 있죠. 맞습니다. 예. 3, 4잔을 마시면 좋다는데 이걸로 계산을 제가 한번 해보니까 네. 한 5잔 내지 6잔을 마실 수 있더라고요. 어쨌든 술을 드실 때 좀 이렇게 안전한 알코올의 섭취량이 얼마인가 이걸 계산하면서 마신다는 거. 네. 이게 좀 어찌 보면 우리가 생활의 과학화 이게 예. 또 덜 측면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 좀 즐거워 생각하면서 교수님 얘기하실 때 너무 행복해 너무 보이시네요. 행복해 보여요. 잔이 늘어났어요. 어쨌든 뭐 잔은 크기는 다 틀리고 술도 다 틀리지만 안에 있는 알코올의 어떤 양은 네. 12에서 14g짜리가 우리가 표준 한 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적정 주량, 그러니까 알코올 섭취 안정량과 위험량의 적정 주량은 남자는 2잔이야, 여자는 1잔이야. 그런데 65세 이상 네. 이는 하루 1잔 이하로 마시는 게 우리가 남녀 구분 적정 없이. 주량이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과음을 했다. 이 과음은 보면 남자 65세 이하에서는 소주 2병입니다. 소주가 아까 7잔 정도니까 16잔을 갖다가 주당 16잔 이상을 마시는 경우는 한 과음이죠. 주에? 예. 한 주에. 예. 그리고 한 병에 한 번에 소주를 갖다가 한 넉 잔, 그러니까 네. 반병 정도 이상 마시는 거. 이게 이제 한 번에 앉아서 넉 잔을 마시는 거는 과음에 이제 속하는 거고요. 여자나 남자 65세 이상은 이상. 소주가 주당 한 병, 그러니까 네. 7잔 정도죠. 네. 한 병 7잔 정도 마시는 거고 한 번에 소주를 반병 정도 하면 석 잔 정도 마시면 그게 과음이 되는 겁니다. 석 잔 정도 마시면 잘 이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폭음이 뭐냐? 폭음은 남자나 여자나 2시간 내에 5잔이나 4잔을 마시는 거죠. 2시간 이내에 마시는 거는 아주 폭음에 속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거의 포기. 뭐 다 폭음이고 다 과음이네요. 거의. 잘 이런 기준을 잘 아시고 네. 생활에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요즘 이제 이런 알코올과 건강 관계는 제2형 곡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2형, 뭐냐면 예. 가벼운 음주라면 우리가 지금 권하는 절주 한 잔 내지 2잔을 얘기하는데요. 한 잔 내지 2잔이 사실 그 사망의 총 사망 위험도가 낮더라는 겁니다. 넉잔 이하로 해서 40g 밑으로는 사망률이 역상관관계를 이루고 제일 좋은 게
반잔 한 6g 정도 있는 게 제일 효과가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잔 정도는 가벼운 음주가 술을 마시지 않는 금주자나 또 4잔 이상 포금이나 하고 많이 마시는 음보다는 사망률이 낮다. 한 잔 정도는 진짜 네. 예. 4g 넘어가면 위험도가 증가되다는 예. 거죠. 4잔 이상, 4g 이상 올라가면 40g 이상이 올라가면은 네. 증가된다는 거죠. 특히 또 여자 경우가 남자보다 더 해롭더라. 그러네요. 이런 연구 보고는 이제 있었는데 그럼 과연 이 제이의 목숨이 맞나? 여기에 대한 논란이 요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논란이 연구 보고가 2016년도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가벼운 음주가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건강에 대한 이득은 별로 없더라. 차라리 완전 금주자, 술을 아주 마시지 않는 경우나 간헐적 금주자. 간헐적 음주자라면은 주에 한 잔 이하를 마시는 분들인데 이런 경우는 사실 생물학적으로 이런 별로 의미 없는 알코올의 양이죠. 그래서 금주자나 일주에 한 잔 이하 마시는 간헐적 음주자가 실제로 건강에 대한 혜택이 더 있다. 그래서 알코올 자체가 심혈관 질환을 갖다가 위험을 갖다가 감소시키는 데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권할 만한 게 못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연구가 요즘 나와 있어서 결국은 뭐 술을 안 드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바른 건전 음주 가이드를 써보면 적정한 음주량이 뭐냐? 이거는 사실 우리가 똑같은 양의 알코올을 마셔도 음주자의 특성이라든지 음주 양상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이제 안전한 양의 음주를 갖다가 섭취하는데 그래 하면서 이런 건전 음주 가이드로서 과음과 폭음을 피하고 첫 잔은 오래 천천히 마시고 음식을 먹어서 공복을 피하고 안주를 잘 먹으면서 마시고 담배는 절대 같이 피우면서 같이 드시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가이드가 있고요. 또 약과 함께 먹지 않는다.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아시타미노펜, 뭐 진통제, 뭐 히스타민, 항히스타민제라든지 뭐 수면제 이런 거는 같이 먹게 되면은 그 약이 대사가 좀 늦기 때문에 약에 대한 해독이 더 있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고 탄산가스가 함유된 음료를 같이 마시면은 아주 이거는 흡수가 더 빠르기 때문에 같이 그러면 안 되죠. 또 구토가 나면 토하고 위장약을 먹는 게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토날 정도로 이렇게 음식이 채워져가 있고 내려가지 않는 위에 내려 있으면은 흡수가 빨리 되기 때문에 차라리 구토해버리고 위장약을 먹는 게 더 낫다는 거고. 그다음에 따뜻한 차를 마시고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는데 사우나라든지 열탕 같은 것은 술 마실 때 좀 너무 따뜻한 것은 그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올바른 건전 음주 가이드로서 좀 지키면서 이런 술을 좀 드시게 되면은 심장 건강에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아니 염의원님 술 좋아하시잖아요.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잘 드실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저는 술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남자가 우리나라 사회생활 이 자체가 술이 사실은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도 뭐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신다고 저 자신이 생각을 하는데 그건 확실히 모르겠고요. 교수님 제가 다행히 이래 주위에서 듣는 말들 뭐 저도 의사 선생님들 많이 알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렇게 자주만 안 먹으면은 참 좋다. 한번 먹고 간을 좀 며칠 쉬어주는 건 참 좋다. 이 얘기는 듣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동량에서 듣고 있는데 저는 주일에 한 번 내지 2번만 딱 약속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거기 한 번, 2번 나가면은 한 번은 폭음을 하는 예. 이게 어떻게 저한테 좀 해로운 겁니까? 어떻게든. 포금하는 거하고 술을 우리 오래 못 드시는 거. 네, 염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이 간헐적 단식도 아니고요. 네. 이거는 술을 갖다가 한 번에 어쨌든 기본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7잔을 갖다가 한 번에 막 한 달 먹었다. 그리고 나머지 6일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한 잔씩이니까 이거는 뭐 적당한 정말 아까 얘기한 한 잔 이를 마시기 때문에 내가 건강이 좋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바꿔보면 7잔을 마시는 거는 사실 뭐 5잔 이상이고 2시간 내에 마시면 이 폭음이 되는 거고 4잔 이상을 마시는 거는 과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자리에서 그래 마시면 폭음 내지 과음을 낸 건데 이러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직 한 번에 그래 다 먹는 거는 폭음과 과음이 되기 때문에 건강에 더 좋지 않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거 2시간 얘기하는데 한 잔만 좀 마시고 빨리빨리 하고 들어가기가 그걸 싫어할 것 같아요. 이상하죠. 예, 이상하죠. 이게 참 사회생활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술 같은 거 마실 때 술을 마실 때 저희가 안주를 이제 곁들이게 되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좋은 또 횟감이 많으니까 또 회, 또 소주 이렇게 쫙쫙 들어가죠. 하게 막. 되는데 예. 어떤 안주를 또 이렇게 먹어야 숙취에도 도움이 되고 좀 건강에도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고단백이 좋겠죠. 아무래도 그 술 자체도 뒤에 나중에 대사 과정을 보면 열량이 나오고는 하지만 이게 좀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배를 좀 채우고 하면 흡수가 그만큼 덜 되고 한데 그런 가벼운 그런 것보다는 좀 고단백식이나 이걸 좀 하는 그런 그 이 안주감이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술을 건강하게 마시는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어떡하면. 아까 다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조금 교수님의 노하우는 저도 뭐 사실 술 문제 나오면은 그렇게 뭐 좀 자신이 좀 없죠. 그렇기도 하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전한 음주 가이드 그걸 갑자기 머릿속에 좀 두면서 또 안전한 알코올 섭취량이 어느 정도인가 거기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음주 패턴에 좀 맞추어서 그렇게 좀 마시려고 노력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어쨌든 뭐 오늘 이런 술과 이런 그 심장 건강에 대한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실제로 술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 자체는 뭐 별것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해롭다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조금 술을 마시면 좀 심장에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술을 안 드시는 분이 술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자들, 네. 또 심혈관 질환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 네. 또 보면 유방암에 가족력이 있는 여성들 이거는 절대 금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연 술이 건강에 보약이냐 독약이냐 이는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아마 이 공부를 하면서 조금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본 거는 약간의 술을 자체는 장인에게는 좀 좋다. 네. 할지는 모르지만 건강에는 네. 어쨌든 좋지 않다. 그래서 저도 좀 금주를 해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좀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재밌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사실 지금 이 시간이면은 우리 지금 TV 보시는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연휴를 막 마무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내가 오늘 너무 짜게 먹은 건 아닌가? 우리가 너무 좀 달게 먹은 건 아닌가? 이런 반성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교수님 강의 좋았죠? 네. 준희 아나운서 어땠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 알고 있을 법한 내용이기도 한데 네. 너는 지금 잘 살고 있니? 라고 이렇게 한번 스스로 묻게 되는 네. 안방 검진을 받는 네, 그런 네.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술을 좀 많이 줄이신 우리 강 박사님 뭐 네. 어떠셨습니까? 아니 정말 뭐 조금 마시는 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여무 의원님은 오늘 함께 하시면서 술을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좀 있고요. 저는 하루 먹고 뭐 3일, 4일 쉬면 괜찮겠지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괜찮다 생각은 했는데 네. 오늘 폭음은 조금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안 해야 되겠다. 안 하지를 못할 것 같고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여튼 오늘 저희가 추석 특집으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김동수 교수님 모시고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심장 건강 그리고 내 몸의 건강을 챙기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교수님께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교수님 뭘 먹는 게 좋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쨌든 많이 좀 드시는 거는 좋은데 예. 생각하면서 드시라. 네네. 바로 그 주제였습니다. 금주는 뭐고 과음은 뭔지 이 내용을 알고 드시는 것과 전혀 모르고 드시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특강을 마련해봤고 몸에 좋은 걸 뭘 먹을까도 중요하지만 몸에 나쁜 것을 뭘 하지 않을까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